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방위성은 아베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는데요. 방위백서는 국방백서의 청사진으로 이번 백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등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재했는데요. 독도의 자국 영유권 명기를 통한 일본 정부의 도발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개로 주요 부대 소재지를 표기한 지도에서도 독도 대신 다케시마를 적어 넣었는데요.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 통제기 한 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의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방위백서에 앞서 매년 외교 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사적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 관함식의 해상 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당분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일본인들은 역풍을 맞았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6일 마루야마 다스야 시마네현 지사가 중앙정부를 향해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해 ICJ 제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극우 인사를 중심으로 강경한 외교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14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독도 문제에 대해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에 동조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ICJ 제소에 나설 경우 좋은 한일 관계야말로 전략적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고 분석해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에 대해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지난 14일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ICJ 제소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습니다. 일부 극우 정치인의 강경 대응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ICJ 제소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16일 한국정치 외교사 학회 주최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와 독도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는 보고서에서 독도 영토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위험 요인 때문에 일본이 ICJ 제소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우선 ICJ 제소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전략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도 일본으로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센카쿠 열도를 시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ICJ 제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현상 유지를 호소하면서 독도의 경우에만 현상 변경을 촉구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ICJ 제소가 일본의 경우 실익을 얻지 못하고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ICJ를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ICJ 제소가 동맹국인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전략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 상황에서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이어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장의 다른 사진이 큰 주목을 받으며 일본 네티즌들을 대분노의 상태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은 1944년 미국의 우체국에서 출시했던 우표 시리즈인데요. 왼쪽에는 불사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쇠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의 그림이 있어 당시 추축국에 의해 점령당했던 국가들의 저항 활동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죠.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일의 침략을 받았던 유럽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유럽에 속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꽤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아시아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의 강제 통치를 받았지만 오직 한국의 저항 활동만이 미국에게 그 의지를 인정받았던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항복을 받아내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가 해방이 된 1945년보다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해방된 것일 뿐이다. 자신들의 힘으로도 이루어낸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광복 또는 독립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심지어 그들이 추앙하는 독립투사라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해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세뇌 교육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숭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라며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을 폄하하기 일쑤인데요. 이 우표야말로 그런 일본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표는 추축국에 의해 점령당했던 국가들의 저항활동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립투사들의 항쟁이 돋보였고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연합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반도만큼은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이 최근 일본의 커뮤니티 등지에서 재부각됨에 따라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던 일본 네티즌들은 머릿속에 혼란의 쓰나미가 몰려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것입니다. 2004년 한국의 가수 이정현 씨는 독특한 음악과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로 인해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방송사 NHK에서는 연말 가요 프로그램인 홍백가합전에 이정현 씨를 출연 섭외하였는데요. 일본의 가수도 쉽게 초청받지 못하는 일본의 가요 프로그램에 한국인 가수인 이정현 씨가 초대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한국의 언론은 물론 일본의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했었죠. 그런데 이정현 씨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나와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정현 씨가 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일본 방송가의 텃세로 인해 이정현 씨는 앞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이정현 씨가 기모노를 입고 출연해주길 바랐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일본의 간판 행사에 출연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으니 그곳에 가서 명성을 더 높이는 게 좋지 않냐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정현 씨는 평소에 일본 이외의 수많은 해외 행사에 참여할 때에도 한복을 입음으로써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려 애쓰는 가수였습니다. 지금이야 한복이라고 말하면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시아의 모든 전통 의상은 기모노로 불리기 십상이었기에 이정현 씨는 이러한 해외인식을 바꾸려 꾸준히 노력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NHK 홍백가합전에 몰래 한복을 챙겨가 입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모든 출연진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와중에 혼자 한복을 입고 있었기에 그녀의 복장은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띌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생방송을 시청하던 한국인 시청자들 역시 이정현 씨가 한복을 입고 나온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느꼈지만 이제 이정현 씨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후 펼쳐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때의 생방송을 본 수많은 일본 주부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이게 어떤 옷인지를 묻는 문의가 방송사에 쇄도했던 것인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복 특집 방송이 따로 꾸려질 정도로 일본 내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한복을 알리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이 진정으로 통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이 일본에서 재주목되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그때 당시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모노를 입고 와달라고 방송사에서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굳이 한복을 입고 나온 것은 반일 사상을 드러낸 거라 봐도 무방한가요?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를 끼친 것을 당당하게도 말하는구나. 그렇게 한복을 입고 싶으면 자국에서 입지 그래요? 다시는 일본에서 소식을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며 열폭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사건에 대해 일본인들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시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한복의 명성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등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각종 활동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복이 기모노의 일부가 아닌 한국만의 고유한 전통 의상이며 더 나아가 기모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아함을 담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일본설을 제창하며 한국의 모든 것이 일본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주장해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결코 달가울 수 없기에 열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심지어 일본은 한국에서 작년부터 막강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릭터 펭수도 일본의 캐릭터를 표절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펭수는 2019년 4월 EBS가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를 통해 선보인 캐릭터로서 한국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일본의 데일리 신초에서는 한국의 펭수는 일본의 쿠마몬을 표절한 거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죠. 큰 눈과 입이 모두 흡사하고 인형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이 모두 쿠마몬을 따라했다 볼 수 있다. 단순한 마스코트 캐릭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자체의 홍보 활동을 도와주며 굿즈를 출시해 수익을 올리는 것 역시 똑같다. 일본의 쿠마몬이 없었다면 한국의 펭수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도 추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렇게까지 한국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일본의 것이라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일본이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펭수에 대한 기사 이외에도 일본의 다양한 언론에서 최근 보도하고 있는 각종 기사를 보면 이러한 일본인들의 마음속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에서 10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가 빠른 탈중국화를 보임으로써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수많은 국가들의 눈치 싸움과 속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과거 일본이 세계로 휩쓸었던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폭망해도 일본이 기회를 잡는 일은 없을 정도인데요. 잘 나가던 일본이 그 명성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있다고 분석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동양경제온라인에서 지난 13일 올린 기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싸고 품질이 뛰어났기에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메이드 인 재팬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한국의 LG나 삼성이 세계 주역의 자리를 모두 빼앗았다. 한 명의 소비자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주위를 살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메이드 인 재팬의 존재가 희미해졌음을 알 수 있다. 호텔의 객실에서도 지인의 집에서도 가전 매장에서도 일본의 가전제품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게 됐다. 싸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이제 완전히 한국의 것이 된 것이다. 일본의 것은 대신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 비싸고 과잉 품질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본이 몰락해버린 지오페이는 바로 일본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발과 프로모션, 판매의 모든 과정은 이전의 사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긴 시간을 들여 완벽한 플랜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출시해낸 상품은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갔기에 시장의 반응이 좋든 나쁘든 궤도를 수정하기도 어렵다. 현재 전 세계의 트렌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출시하는 것인데
일본은 본질적으로 이것을 따를 수 없는 국가인 것이다. 동물의 숲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게임 콘솔 닌텐도 스위치. 이 제품은 올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엄청난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에 비해 생산 능력이 받쳐주지 못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닌텐도에서 추후 닌텐도 스위치 2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스위치 1은 생산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여 큰 이득을 보지 못했지만 스위치 2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이익을 올리겠다는 심산이죠. 그런데 이때 닌텐도는 스위치2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의 업체와 손을 잡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으로부터 CPU를 공급받기로 한 것인데요. 현재 닌텐도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한국의 삼성전자뿐이라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때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일본이 이제는 자국의 그나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게임 콘솔 시장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해진 초라한 신세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